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번 하반기 시장을 갖다가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좀 놀라운 부분이, 그러면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 급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세력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승세와 하락세가 팽팽히 갈리고 있죠.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기대 반, 우려 반, 네. 이게 실감이 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죠. 예.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아포유 이종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들 지금 좀 걱정되지요. 네. 예.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사야 되나 걱정이고 예.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또 어떻게 뉴스를 보면 또 막상 떨어지지 않는 엄청 오른 네.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그러고 네.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난다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하락한 것도 맞고요. 상승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서울의 네. 전체 평균 실거래가를 갖다가 단지별로 전용 면적별로 해서 네. 평균을 내봤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2022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면적대별로 20평일대, 30평일대, 40평일대, 50평일대 그리고 준공 연차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금 평균 거래가가 12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신축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 30평일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4억 2천 정도가 평균 거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실 때 붉은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가격이 비싼 곳, 그리고 초록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저렴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가 평균 거래가가 한 6억 5천 정도, 그리고 금천구가 6억 7천 정도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가 평균 거래가가 23억 8천, 서초구가 21억 5천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갖다가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대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평균으로 해서 말씀드린 전체 거고요. 지금 면적대별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강남구가 준신축 2010년대 기준으로 해서 30평대 평균 거래가가 20억 8천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 뽑아낸 기준이 200세대 이상 기준입니다. 그럼 나홀로 단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좀 쉽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맞아 하면서 체감이 될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차트 한번 돌려주시면요. 자, 이게 지금 2021년 말 대비해서 상승 그리고 하락률을 갖다 표기한 자료인데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1.9%가 상승했습니다. 올랐네. 예. 근데 이거는 KB에서는 1.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네.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맵 차트 보시게 되면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좀 많이 하락한 곳이고요. 떨어진 것도 있군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지금 상승 지역들입니다. 저 붉은색은 소위 얘기하는 최고가, 경신 뭐 이런 데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많네, 그런데 뭐가. 네. 여기서 지금 약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20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면은 이건 1000세대 초과 단지 기준입니다. 이건 천세대 이건 초과 파란- 대단지. 예,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렇죠.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죠. 네. 파란색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1000세대 이상 기준이고요. 네. 이 1000세대 기준 이상에서 하락 단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곳이 1000세대 규모야? 그러면은 하락도 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2000세대 초과 단지 기준입니다. 대단지죠, 이거는. 예, 2000세대 초과니까 지금 보면은 텅텅 빈 칸들도 있어요. 중랑구나
아니면 광진구,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00세대 초과 단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 해당 면적대에서는 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다 푸른색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승률은 1.2%로 나타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1.2%의 상승률을 나타내 준 곳이 그나마 강남구가 6.3%가 올랐고요.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야, 강남구 그래도 대단지가 막 올랐군요. 예, 급등세죠. 그리고 서초구가 7.6%가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네. 그리고 지금 강남, 서초 외에 좀 놀랍게 상승한 곳이 금천구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내가 대단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폭락이다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나홀로 단지에 있는 분들, 좀 소형 단지에 거주하신 분들은 소형 단지에 집 살려고 하면은 손 떨리는 거죠. 왜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 보이고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폭락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좀 이해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단지를 선호하고 그렇죠.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는 게 예, 있네. 그런 정확하게 부분이,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았는데.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사실 투자자들이 개입하지 않는 아파트가 바로 나홀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홀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요, 200세대에서 뭐 300세대 혹은 100세대 미만도 있지 않습니까? 미만이 많죠. 그렇죠. 네. 이러한 아파트 보통은 한 200세대, 300세대까지 두 동짜리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좀 나홀로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동 달랑 있는 것만 나홀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조그맣게 한두 동 있는 거, 예, 두세 그렇죠. 동. 예,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도.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단지 내 부동산이 없어요. 단지 내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홍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차인도 뭐 찾아오기도 접근성도 네.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나홀로 단지보다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 대형 단지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대형 단지가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홀로 단지는 사놓은 다음에는 오히려 감가상가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고 파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요, 시장 침체기에서는 매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려요. 그래서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 스킬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나홀로 단지는요, 매물을 내놓고 매년 지나갈 때마다, 매년 차수가 지나갈 때마다 호가를 더 올리면서, 안 팔려도 호가 올리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팔아야 근데 돼요. 그런 나홀로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른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왔던 상식은 투자 가치가 있는 매머드급 단지들, 그렇죠.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상 이런 단지들이 네. 좋은 단지라고 네. 파악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 왔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그게 깨진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매도 올해 상반기는 사실은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입니다. 네. 종부세를 갖다가 1년치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납부하느냐 아니면 매수인이 대신 납부해 주느냐. 그렇죠. 그게 그렇죠.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매수인이 넘겨받아야만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1년치 종부세를 안 네, 내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1년치 종부세가 사실은 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강남에 2주택 가지고 아유, 있거나 너무 서울에 엄청나게. 3주택 네.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장난이 아유,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종부세 하나에 따라서 1억씩도 차이가 날 네. 수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그럼 투자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홀로 단지가 아니라 대규모 단지. 예. 그럼 투자자들이 종부세 회피 물량이 사실은 6월 1일 이후는 좀 거쳐요. 왜냐면 어차피 1년치 종부세를 냈으니까 에이 또 견뎌. 몰라, 그냥 일단 임차 놔버려 하거나, 아니면은 호가를 올린다거나, 종부세 내가 6천을 냈는데 이걸 내가 맞으라고? 호가 6천 올릴 거야. 그런 식으로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31일 이전이 사실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저가의 물량들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형 단지들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올 게 없는 것이죠. 네. 투자가 안 들어갔으니.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그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급등한 이유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주택 거래량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아파트가 연립 빌라의 거래량을 압도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6, 7개월 동안 빌라 연립이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높은 상황이에요. 아, 그거 저 재개발된다고 거기다가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왜요? 생존을 위해서 밀려나는 겁니다. 아파트 사기에는 여력이 없으니까 글로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지. 아. 게다가 지금 또 대출도 규제받죠. 예, 지금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한 7억 이상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가려면은 사실은 경기도 외곽 지역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거리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연립빌라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연립빌라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뭐 이게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갔다. 수급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쪽으로 억지로 밀려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홀로 단지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나홀로 단지들 주변에 좀 대규모 단지들에 섞여서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나마 큰 영향권은 아닌데 나홀로 단지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연립빌라라든지 주택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나홀로 단지의 경쟁 상대는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연립빌라예요. 연립빌라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여기서 한 5천 더 주고 이 아파트 사지. 그런 영향을 그렇죠. 또 받게 그래서 지금 되는군요. 연립빌라 시장이 뜨거운 거래가 많이 되고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나홀로 단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상 맞습니다. 2,0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강남, 서초, 금천 외에는 상승 지역 뚜렷하게 보기 어렵고요. 좀 전체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렇죠. 움직인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실수요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폭등하지? 그냥 이 상반된 입장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 상품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밀려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지금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부터 6월 1일 이후부터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뭐냐면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거래량을 갖다 표기한 자료입니다. 지금 뒤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1개월의 갭이 있어가지고 지금 7월 달 거는 아직 집계 이전이고요. 지금 집계된 건 한 6월 5일까지 지금 집계가 돼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6월 5일 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거래량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모든 지금 문제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차트는 뒤에 막대 그래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별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차트가 평균 거래가예요. 지금 거래량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서울의 거래량은 월별 5천 건에서 7천 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5,000건에서 7,500건 사이에서 나와야 사실상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다 하면은 5,000건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시기예요. 초록색 선, 막대 그래프가 초록색 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하락했어요. 거의 대부분 시장이 침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0건 밑으로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노란색 선, 2,500건은 데드라인입니다. 2,5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거의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2008년 하반기 구간 2,500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가격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2010년도에도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2012년도에도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2019년도에도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5,0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거의 거래량이 하락했다. 그리고 2,500건 밑으로는 완전히 침체기,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공식이 여태까지 존재해 왔었는데 아주 좀 놀라운 부분이 2021년부터 지금 거래량 5,000건이 떨어졌는데 무려 지금 상승은 거의 1억 가까이
1억 넘게 상승이 나타났었죠.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은 올랐다. 원래는 전통적인 비수기 네. 이 5천 건 밑으로는 상승할 수 없었던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5천 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매도를 하려는 물량보다는 매수하려는 물량이 더 많았다라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 네. 근데 우리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저 매수 우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지금 KB 매수 우위 지수를 갖다 보게 되면은 지금 매도 우위가 지금 37.4, 37.2까지 떨어졌어요.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이 1대1 기준이고요. 37.2면은 매도인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와 비슷한 시점이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시점이 언제예요? 2018년 아까 말씀하셨던 구간에서도 사실 비슷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이때가 헬리오시티 9,520세대가 입주하는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입주 물량의 여파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었고요. 헬리오시티 말고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입주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움푹 파인 구간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저 구간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그렇게 그 당시에도 37%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37%라고 그 발표가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9년 4월달, 5월달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는 2019년 6월달부터 급등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8월달, 9월달 이미 다 상승해 가고 나서 매수 우위 지수가 100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뭐 대출도 집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은 특히 더 하고 내 돈 가지고 톡 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금리잖아요. 예. 이렇게 고금리에서 어떻게 집을 사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집을 지금 앞서 거래량을 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량은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집값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자, 네, 진짜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급한 매도 물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야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거래 시장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100만 가구의 아파트 시장을 갖다 이야기함에 있어서 100만 가구 전체의 가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가격이 대변한다라고 보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봤을 때 100만 가구 중에서 지금은 10건, 20건이 지금 각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스탠스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시 안 산다는 가정하에 월세로 밀려나야 되는 겁니다. 월세가는 지금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려는 거지. 나 임차 살 거야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격을 낮추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1주택자가 굳이 급매물로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돈 많으니까. 아니요. 대출을 못 받게 했거든요.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1.6 부동산 대책 발표의 중점이 15억 초과 대출 안 해줘. 9억 초과 대출 우린 LTV 20% 차감해서 해줄 거야. 그거 좀 9억 초과 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에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돈을 못 빌렸구나. 그러니까 2019년 11.6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오로지 현금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출을 어차피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좋겠다. 그러면 2019년 부럽다. 저도 그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2019년 이전의 시장에 대해서는 또 재밌어요. 2019년에 이전의 분들은 대출 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9년 이후에 지금 현재 2022년 전세가가 몇 억씩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평균이 2억 올랐다라고 맞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평균이 2억이죠.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수억씩 올랐어요. 전세가가.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들도 급하지가 않아요. 매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 급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세력밖에 없어요. 뭐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예요. 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만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무구장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도세를 제로로 받고 그냥 지금 현금을 손에 줄 것인가, 아니면은 안 팔리는데 그냥 보유로 다주택자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두 가지 선택기로 있는데 사실상 올해 하반기를 결정지을 요소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하반기 시장을 갖다가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집값 하락의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사인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언론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